그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봅시다. 리딩 20인데 기관 투자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가 옛날에 챕터 2개 있다가 하나로 이렇게 줄었고, 그리고 내용도 뭐 사실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이거는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웬만큼 뭐 좀 열심히 보시게 되면 챕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려울 게 없으니까 뭐 다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형적인 암기 과목입니다. 그리고 요 끝나고 나면 그 케이스 스타디가 있는데 케이스 스타디도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케이스 스타디가 사실은 시험 목적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케이스 스타디가 굉장히 장황한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케이스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오전 내 풀어야 되는 그런 거라서 그거가 나오긴 되게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체크 포인트로 우리가 좀 이렇게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케이스 스타디에서. 그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 오늘 하고 그 다음 시간은 리딩 20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ortfolio Management for Institutional Investors. 옛날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관 IP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기관 IPS의 개념은 아니고, 원래 IPS라고 하게 되면 Investment Objective를 당신이 한번 포뮬레이션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밑에 이제 템플릿이 있고, Liquidity Needs는 어떻게 되는 거며, Time Horizon 어떻게 되는 거니, 쫙 한번 당신이 한번 다 디파인을 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기관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써보세요 하는 순간 암기했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보기는 할 텐데, IPS의 개념은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기관 투자자는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기관 투자자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으니까 그 고유한 특징을 좀 잘 이해해 놓으시게 되면 사실은 시험 칠 때는 뭐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요. 그 5개, 우리가 지금 볼 게 뭐 크게 카테고리아이제이션 하게 되면 5개 정도가 될 텐데, 기관 투자자가 그 5개가 몽땅 다 나올 건 아니란 말이죠. 그 5개 기관 투자자. 그 중에서 한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 이것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한번 봅시다. 거기 이그잼 포커스 한번 볼게요. 이그잼 포커스의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exam is likely to present a case study with one or more of these types of institutional client. And you will be asked to prepare or evaluate parts of IPS, effectively advising the institutional client on how to structure their investment portfolio. 자, 이제 주제는 뭐냐면 advice 하라는 거지. advice. 기관 투자자한테 advice 하세요. 뭘 advice 해야 되는 거냐면 how to construct the investment portfolio.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당신이 한번 advice 해보세요.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IPS의 무슨 뭐 목적을 define 하세요, investment object define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주로 문제가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놓을 거냐면, 이 포트폴리오가 이 기관 투자한테 맞는 거니, 적절한 거니, 이런 거 판단하고, 당신이 만약에 레코멘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이야기해봐.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보면, 밑에서, 이그잼 포커스 밑에서 세 번째 문장 보세요. To understand라는 거에서. 자, understand what the various institutions are trying to achieve with their investment portfolio and which risk considerations and constraints apply when meeting these goals. 주제는 이거네요.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니? 결국은 포트폴리오가 이 기관 투자자의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될 테니까, 과연 이 포트폴리오는 기관 투자의 목적에 맞는 건가요? 그걸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기관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디비주얼 인베스터하고는 다르게 뭐가 되게 제약 요건이 되게 많으냐면 제약 조건이 있어요.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리갈 컨스트레인트가 되게 많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법률적이라는 게 굉장히 나라에 스페시픽 하잖아요. 이 나라는 이래요, 또는 이 업종은 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편화시켜서 시험 문제 내기에는 되게 끌끄럽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국의 제도로 알고 있나요? 영국의 제도로 알고 있나요? 이런 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만약에 리갈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시험에서 케이스에 줄 거라고요. 이런 건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뭐 어떤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방금 읽었던 거에서 거기 둘,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군요. Effectively advising the institutional client on how to construct the investment portfolio. 뭐가 있겠어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상상을 해야 된다고. How to construct the investment portfolio. 어떻게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자, 질문이 how to construct예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까? 그 보면은 제가 이제 당장 딱 떠오른 게 보면은 야, 어떤 자산군을 편입할 수 있겠니? 이 자산군 편입할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니 스탁도 있고 본드도 있고 막 있을 것 아니야. 그 중에 보니까 얘는 예컨대 이 클라이언트한테는 이런 거 편입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 투자 편입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자산군을 추가 편입할 수 있니? 자산군을 편입할 수 있는 거니? 요런 거에 대한 질문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기존에 만약에 우리가 에셋 알로케이션한 자산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자산군의 투자 비중이 적절한 거니 아니면 바꿔야 되는 거니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포트폴리오를 짜놨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어떤 비중을 좀 높이고 어떤 비중을 낮춰야 되는 거니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리고 또 그 이그전 포커스 아까 우리 마지막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문장에 understand what the various institutions are trying to achieve with their investment portfolio.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뭐를 달성하고자 하는 건가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요게 결과적으로 어떤 자산군을 편입해야 되는 거니 또는 기존 자산군 투자 비중이 적절한 거니 이런 것들은 현재 포트폴리오가 적절한 건지 더 넣을 수 있는 건지 이거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 결과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based on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판단의 근거가 있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얘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진짜 이 각각의 기관 투자들이 뭘 갖다가 이루고자 하는 거니 그게 risk and return objective예요. 이게 중요하죠. 어떤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과 그 다음에 리스크 한도에 맞게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 또는 이 목적과 리스크 한도에 맞게끔 추가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거니 이런 걸 판단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마다 이게 다 독특해요. 리스크와 리턴 오브젝티브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constraint가 있어요. 제약 조건들이 있죠. 제약 조건. 요거 두 개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있잖아요. 그죠? 두 키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리스크 리턴 오브젝티브나 컨스트레인트가 개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근데 기관 투자자는 그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은 이런 리스크 리턴 오브젝티브가 있고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암기 과목이라고요. 그냥 이런 기관들마다 이런 리스크 리턴 오브젝티브가 있고 이런 제약 조건이 있구나. 그것만 알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바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그 레벨 2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기 나오는 리스크 오브젝티브 있어요. 리스크 오브젝티브. 자, 리스크 오브젝티브는 지금은 좀 바뀌긴 했는데 과거에 어떤 개인이나 어떤 기관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습니까? 그 리스크 오브젝티브에 해당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레벨 2까지 배웠죠. 리스크를 말로 하지 말고 숫자나 기호로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숫자나 기호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efficient frontier라는 거 있죠. efficient frontier는 리스크와 리턴의 이야기잖아요. 리턴은 Y축에다가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expect return을 갖다가 그리고 X축에는 뭘 씁니까? 리스크를 써야 되는데. 표준 편차 쓰죠. 표준 편차.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표준 편차. 제 말 이해되시나요?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표준 편차가 곧 뭐냐면 리스크 톨러런스예요. 리스크 톨러런스. 우리가 이 정도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다 이거죠. 리스크 톨러런스. CFA 시험은요, 투자와 관련된 거잖아요. No risk, no return은 무슨 뜻이에요? No risk, no return. 너무 쉬운 영어를 제가 물어봤나? 위험이 없이는 수익이 없다가 아니고 모든 수익에는 위험이 따른다. 모든 수익에는 다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을 가져오려고 하게 되면요, 얘는 결과고, 여기 어떤 독립변 변수 같은 게 있다고요. 그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죠. 사실 이거 분산 써도 상관없어요. 그 분산을 쓰게 되면 mean variance framework이 되는 거고, 분산에다가 루트만 쓰게 되면 그냥 표준 편차가 됩니다. 표준 편차를 위험으로 정의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을 위험으로 정의하는 게 분석할 때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 분산을 위험이라고 정의할 때가 유리한 경우는 각각의 독립된 자산들로 뭔가 묶었을 때, 코릴레이션이 없을 때는 각각의 분산을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아니, 개별이 어떤 각각의 자산군과 자산군간의 코릴레이션이 하나도 없어요. 독립된 애들이에요. 이 독립된 애들을 제가 다 묶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독립된 애들이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을 제가 통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위험은 뭘로 측정하면 되겠어요? 분산으로 측정하면 되죠. 분산. 코릴레이션이 없으면 개별의 분산을 합치게 되면 뭐가 되죠? 전체 분산이 되잖아요. 아니, 코릴레이션이 없으면 코베리언스가 0이란 소리잖아. 코베리언스가 0이니까 코베리언스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각각의 분산만 다 더하게 되면 이게 전체 위험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되셨나? 그래서 이 위험을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따라서 위험을 분산이라고 정의해가지고, 야, 분산으로 내가 위험을 통제할게. 그럴 때가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세상에 돌아보게 되면 코릴레이션이 0인 게 있겠어요? 없죠? 다 코릴레이션이 있다고요. 코릴레이션이 있을 때는요, 자, 이거죠. 표준 편차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표준 편차가 유리한 이유가 표준 편차를 단순히 다 합치게 되면 전체 위험이 됩니다. 이러려고 하게 되면 코릴레이션이 뭐가 돼야 돼요? 1 돼야죠, 1. 코릴레이션이 1이면 각각의 표준 편차를 합친 게 전체 표준 편차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코릴레이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우리는 그냥 전형적으로 위험으로 씁니다. 위험을 나타내는 걸로 써요. 자, efficient frontier라는 게 옛날에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게 efficient frontier 예를 들어 하나 있어요. 진정한 무위험 자산이라는 건 있다 없다. 이것도 에셋 알로케이션 할 때 우리가 했었는데 Y절편에 딱 붙는 무위험 자산인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무위험 자산이란 거는 진정한 무위험 자산은 세상에는 진정한 무위험 자산은 없다. 전부 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포트폴리오 efficient frontier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무위험 자산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딱 직선으로 해가는 예컨대 캐피탈 마켓 라인 같은 걸 그릴 수가 있지만 진정한 무위험 자산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위험 자산만으로 이루어지는 커브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아까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얘가 리스크 톨러런스라고요.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사실은 능력만의 의미는 아니고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위험을 감내하려고 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요 속에는 리스크 톨러런스의 구성 요소에는 첫 번째가 무엇보다 맨 먼저 이거 있어야 돼요.
willingness to take risk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ability to take risk가 있어야 되고,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요거 둘 다 있어야만이 리스크 톨러런스가 실제로 있는 거죠. 이 말 잘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톨러런스는 여기가 있잖아요. 이제 맥시멈에 이거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맥시멈 리스크 톨러런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겠어요? 요런 거는 답이 아닌 거죠.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선택이 못 합니다. 리스크 톨러런스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는요, 또 자, 이게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될 required return이에요. 미니멈 정확히 말하게 되면 미니멈 required return인 거죠. 적어도 이만큼의 수익률은 얻어야 된다. 자, 그러면 미니멈 required return보다는 조금 더 높으면서 리스크 톨러런스 사이에 있는 요것 중에서 내가 선택하면 된다. 이거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옛날에 공부했는데 유틸리티 이론이랑 유틸리티라는 게 있었다. 좋은 점 한 것 같아. 에셋 알로케이션에서. 유틸리티 함수라는 거 했잖아. 그래서 유틸리티 여기 있는 수없이 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도 있는데 각각의 유틸리티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 유틸리티는 뭐니? 각각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있고 2분의 1 곱하기 람다 곱하기 시그마 P의 제곱이야.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이 중에서 유틸리티가 제일 좋은 걸 제가 선택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게요. 요거 어떤 자산군이 편입 가능한지 또는 기존 자산군의 투자 비중이 적절한지 이런 거 물을 거라고요. 이런 거 물을 때에 판단하는 근거는 뭐라고? 리스크 리턴 오브젝티브에 맞는 거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약 조건에 걸리지 않는 거니. 이거 보면 된다고요. 자, 여기서 리스크 한번 볼게요. 리스크. 리턴도 조금 있다가 이제 각 그 기관 투자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리턴 오브젝티브는 따로 볼 거고, 자, 리스크 한번 보자고요. 그 리스크 톨러런스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willingness to take risk하고 ability to take risk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한테는요, 요거는 필요 없어요. 기관 투자자한테는 willingness to take risk는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써먹지 않는 기준이에요. 자, 이거는 거의 써먹지 않는 기준이고, 기관 투자자한테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ability to take risk.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 자, 이 감내 능력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능력과 관련해서. 사실은 willingness는 사람의 문제 또는 운영자의 문제죠. 포트폴리오가 일종의 물체잖아요. 그 물체가 어떤 willingness를 가지고 있다 이러지는 않다고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willingness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willingness는 운영자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ability는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얘는 포트폴리오 ability예요. 포트폴리오 ability. 포트폴리오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포트폴리오 ability. 이거는 뭐의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함수. 이런 것들이 함수다. 첫 번째가요, 제일 중요한 게 time horizon. 야, 이 포트폴리오의 time horizon이 어떻게 되는 거니? 질문해 볼게요. 포트폴리오의 time horizon이 되게 짧아요. 되게 짧게 되면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니, 되게 짧아. 다음 달에 있으면 이거 써야 된다니까, 돈 써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확 투자하자 할 수 있냐고. 안 된다니까. 그런 거는 안전하게 예금 같은 거 넣어놔야 되는 거지. 타임 호라이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크리티컬하게 있는 게 리코디티 니즈가 있어요. 자, 리코디티 니즈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니즈입니다. 빨리 돈이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되는 니즈예요. 자,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볼게. 리코디티 니즈가 높은 기관들은 말이지,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죠. 대체 투자에다 뭔가를 집어넣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뭐에만이 이 내용들이 포커싱이 되어 있을 거냐면, 각 기관 투자자마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호라이즌이 짧은가요, 긴가요?
그 다음에 리퀴드 니즈가 큰가요, 작은가요? 여기 되게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신 거죠?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는 기관 투자자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각각의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 호라이즌이 긴가요, 짧은가요? 리퀴드 니즈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거기에 따라서 야, 이제 타임 호라이즌도 되게 짧고 리퀴드 니즈도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에셋 알로케이션을 보니까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 적절하다고? 그런 건 적절하지 않지. 어떻게 레코멘드 하시겠습니까?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를 갖다가 decrease 또는 reduce, 웨이트를 갖다 확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코멘트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뭐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타임 호라이즌과 리퀴드 니즈를 보세요. 이게 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잖아요. 요 포트폴리오의 타임 호라이즌과 포트폴리오로부터 돈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왜 나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포트폴리오가 과연 돈을 만들어내야 될 이유는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요거는 타임 호라이즌과 리퀴드 니즈 요 두 가지는요. 사실은 뭐의 문제냐면 라이빌리티의 문제예요. 라이빌리티 속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관이 가지고 있는 라이빌리티가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라이빌리티도 보시게 되면 자, 라이빌리티로 크게 나누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걸 라이빌리티가 있고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좀 언서튼한 라이빌리티가 있습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이 말 잘 이해되신 거지?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라이빌리티 중에서는? 리걸 라이빌리티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관을 주로 시험에 낼 가능성이 높겠어요? 라이빌리티가 있는 기관, 없는 기관? 있는 기관. 라이빌리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서튼한 라이빌리티 아니면 리걸 라이빌리티. 리걸 라이빌리티 있는 거. 자, 그래서 나중에 주로 포커싱해서 보셔야 될 게 리걸 라이빌리티가 있는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는 거니? 그거 보시고 그리고 그 리걸 라이빌리티는 그 라이빌리티 성격이 어떤 것들을 보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181페이지 모듈 22.1에 Overview of Institutional Investors Common Characteristics에서 Typ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considered in this reading include the defined benefit and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Sovereign Wealth Fund라는 국부 펀드가 있고 University Endowment라는 대학 기금이 있고 Private Foundation이라는 일단은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있고 인슈런스 컴퍼니가 있습니다. 자, 한번 몇 개의 모두가 DB, DC 플랜 하나씩 두 개, 그 다음에 소버린 웰스 펀드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있는데 여기서 빨리 골라내 보세요. 리걸 라이빌리티가 있는 것. 리걸 라이빌리티가 있는 것. DB는 있어 없어? 있죠. defined benefit이니까 나중에 fixed 된 걸로 이거 줘야 됩니다라는 있잖아요. 그죠? 플랜 스폰서의 liability가 있습니다. 오케이? DC형은? 없어요. DC형은. DC형은 잘 볼게요. DC형은 나중에 연금액을 갖다가 퇴직연금을 본인이 받아갈 텐데 받아가는 퇴직연금의 그 결과물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거는요?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아니, 본인이 DC형으로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물론, 플랜 스폰서인 기업은 어떤 의무가 있는 거냐면, 같이 연금보험료를 공동 납입해 줄 라이빌리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빌리티는 미래의 라이빌리티는 아니고, 지금 연금보험료 이번에 내야 되는데, 지금 연금보험료 우리도 같이 냈니? 회사가? 직원들까지 합쳐가지고, 요런 라이빌리티만 있을 뿐이지 나중에 얘들한테 돈을 갖다가 정확히 이걸 줘야 된다는 거는 그 기관 기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요. 제 말 이해되신 거죠?
자, 그래서 DB형이 말 그대로 기관이 가지고 있는 라이빌리티가 되고, DC형은요, 기관의 가지고 있는 라이빌리티라는 거는 연금보험료 같이 내주는 라이빌리티 외에 나중에 퓨처 베니핏을 갖다가 반드시 내가 보장해 주야 된다. 그런 건 없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DB형이 있어요. 그러면 리갈 라이빌리티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국부펀드, 소브린 웰스 펀드 라이빌리티 있습니까? 이런 거 없죠. 부채 얼마 갚아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거 마찬가지 인다우먼트, 대학 기금 같은 거요. 라이빌리티가 없죠. 부채 조달했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어떤 뭐 공익 목적으로 재단 설립했습니다. 라이빌리티가 없죠. 그 다음에 뱅크는 라이빌리티가 있고, 인슈런스도 라이빌리티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거 시험 내시겠어요? 라이빌리티 있는 게 벌써 3개 있어요, 여기서. DB형이나, DB형 어떤 펜션 펀드라든지 아니면 뱅크나 인슈런스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예요. 뭐 제가 점장이는 아니니까 꼭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근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뱅크나 인슈런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인슈런스는 좀 약간 독특하긴 한데 뒤에서 따로 볼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별도의 챕터로 뱅크와 인슈런스를 따로 띄어서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긴 하는데, 저라면 DB형 이런 거 막 낼 것 같아요. DB형. 제가 출제자라고 하게 되면.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뭐 말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라이빌리티, 법적인 라이빌리티가 있는 기관이 있고 없는 기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법적인 라이빌리티가 있는 기관은 우리가 리스크 어떤 거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리스크? 법적인 라이빌리티가 있는 거는 일단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라이빌리티를 갖다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춰야 될 거라고. 그래서 자산을 운용해서 나오는 인베스트먼트 리턴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죠. 쫄딱 망해버리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일단 인베스트먼트 리턴 관련 인베스트먼트 리스크가 일단 있어요. 리갈 라이빌리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위험 하나 있어요. 중요한 위험. 머추리티 미스매치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코드, 우리가 말하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머추리티 미스매치. 만기 불일치예요. 자산은 만기가 되게 길고 라이빌리티는 만기가 되게 짧아. 근데 자산에서는 수익률은 많이 나와. 근데 보니까 리퀴디티는 되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리퀴디티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리갈 라이빌리티가 있는 경우는 뭐를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냐. 위험이 2개예요. 자산만 보는 게 아니고요. 부채하고의 구조가 정확히 잘 맞는 거니, 머추리티 미스매치가 있는 거니 이런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리갈 라이빌리티가 없는 경우는 그냥 인베스트먼트 리스크만 보면 됩니다. 투자 위험만 보면 돼요. 쫄딱 망하지만 않으면 될 테니까 얘는. 자, 182페이지로 오셔서 5 common characteristics, 기관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특징을 보게 되면 스케일 사이즈가 개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institutions tend to be larger than individual investors. The largest institutions may be too large for investment or managers with a low capacity, such as small cap equity and venture capital.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거기 그 옛날에 우리 영문법 공부할 때 했는데 투투 용법 이런 거 했었지.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네. 자, 그 too large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지. 너무 커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low capacity. capacity에 문제가 생긴다. capacity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특히나 이제 올터너티브 및 대체 투자 헤지 펀드에 그런 이야기 자주 나오는데 굉장히 그 펀드 자금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모았습니다. 한 1조 걷었습니다. 1조짜리 펀드 만들었어요. 자, 투자한 사람, 투자자한테 수익률을 줘야죠. 좋은 수익률을 줘야 됩니다. 좋은 수익률을 주려고 하게 되면 1조를 운용해서 좋은 수익률을 주려고 하게 되면 어쨌든요, 마켓보다는 좀 아웃퍼포먼스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찾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막 왕창 늘려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래서 타겟 수익률을 갖다가 아주 매력적인 타겟 수익률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에 있잖아요. 그죠? 한도가 있다고요. 이 이상 돈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재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
그런 것들이 capacity라고요. capacity. 그래서 자,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수익률을 별다른 위험 없이 내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총량이 capacity입니다. 잘 이해되신 거죠? 자, 너무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 특히나 스몰 캡, 소형주라든지 또는 벤처 캐피탈, 규모 시장 작단 말이죠. 거기다가 내 투자에 그 높은 수익을 얻자 이렇게 하게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 보게 되면 얘는 거기 네 번째 문장에 directly access investment and manage them in-house. 대부분 뭐 그 초대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는 인하우스에서 이런저런 투자를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인하우스에서 대부분 핸들링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캐패시티에 대해서 캐패시티 리밋이 있다. 이런 점이 좀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maller institution이요. 좀 작은 기관 투자자는 보면은 may have issues diversifying across asset class. 얘는 돈이 작다 보니까 분산 투자를 갖다가 적절히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that have a high minimum investment size. 그 minimum investment size라는 게 어떤 자산군에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 청약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는 기관의 금액이 작아. 그러면 적절한 분산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되고 더불어서 또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아웃소싱합니다. 아웃소스 to external managers and consultant. 뭐 그렇게 크게 보면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사이즈를 가지고. 그다음에 long-term investment horizon. 기관 투자자는 기관이 그 going concern의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속 기업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horizon은 되게 기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기관은 계속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거기 또 키워드가 하나 있는 게 두 번째 문장 끝에 보시게 되면요. Institutional investors are driven by need to meet specific liabilities that are relatively low. 자산보다는 좀 라이빌리티가 작죠. 자산은 엄청 크고 자산은 엄청 작고 라이빌리티가 엄청 많아 하게 되면 얘는 벌써 부도야. 근데 자산군에 비해서는 자산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라이빌리티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 라이빌리티의 니즈를 갖다가 반드시 맞추게끔 자산 운용을 해야 됩니다. 레귤레이터리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레귤레이션은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특정한 나라를 딱 찍어가지고 규제를 뭔가 말할 수도 없고 업종을 탁 찍어서 말할 수도 없으니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는 어려워. 만약에 어떤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짧게 있잖아요, 그죠? 간결하게 만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그 포트폴리오 판단할 때 쓰시면 돼요. 가버넌스 프레임워크도 보게 되면 개인하고는 좀 다르죠. 개인은 포멀 거버넌스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프라이빗 웰스 매니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기관 투자자는 인베스트먼트 커미티, 투자위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사회도 있고.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마지막에 내려와서 그 프린시플 에이전트 이슈, 뭐 기관 투자자는 진짜 늘 나오는 이야기죠.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거. 자, principal agent conflict occurs when a principal, the owner of asset, appoints an agent to act on their behalf, and the agent interests are not aligned with the principal's interest. 기관 투자자가 사실은 이 돈을 갖다가 운용을 해야 되는 돈은 고객의 돈이고, 그 고객의 돈을 운용하기는 운용자는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운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고객의 어떤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의 있잖아요, 그죠? 본인들의 그냥 그 운용자가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Principal Agent Insurance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The classic example of an external principal agent conflict is a high management fee paid to third-party investment managers regardless of performance. 성과가 뭐가든지 관계없이 있잖아요. 항상 보게 되면 운용 수수료가 그냥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고객의 베스트 인트레스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리가 별로 없죠.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운용 수수료 몇 퍼센트 뛰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또 말 나와서 하나 질문. 지금 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거는요, 이 Principal Agent Conflict의 이슈, 예제로서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principal agent conflict라기보다는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내가 베스트를 다해서 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가 있잖아 뭐라고 할 게 별로 없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죠. 사실은 moral hazard의 문제이고 얘는 전형적인 principal agent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요. 자, principal agent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것보다는요 performance fee입니다. 성과 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대표적인 principal agent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것도 맞다라고 쓰세요. 아니 교재에서는 얘도 principal agent problem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다라고 쓰는 거지만 사실은 얘는 거의 moral hazard에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 진정한 principal agent problem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아니고 매니지먼트 피가 아니고 performance 피예요. 운영 수수료. 그 성과 수수료. 이건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특히나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헤지 펀드에서 아주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net asset value, 내 이제 순자산 가치가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이 워터 마크가 있는 거죠. 전 고점. 직전까지 최고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몇 년을 이제 거쳐오던 그런 펀드다 보니까 좋았던 시절도 있고 잠깐 뭐 가치가 떨어진 적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요. 어쨌든 옛날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하이 워터 마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가 현재의 net asset value죠. 자, 현재 net asset value는 전고점보다는요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주로 뭐 씁니까? 헤지펀드의 구조에 그런 거 많잖아요. 헤지펀드 수익률의 구조가 220, 뭐 2%하고 20% 구조 이런 구조 많은데 그냥 운용 수수료 2%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성과 수수료는 profit sharing은 20% 해드립니다. 할 때에 profit sharing 20%가 주로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high water mark를 넘어서게 되면 옛날에 최고로 있잖아요. 그죠? 가치 높였을 때보다 더 높이게 되면, 신고점 갱신하게 되면, 신고점 갱신한 그 금액 대비 몇 %를 운용수수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과수수료 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산 사람 같아요. 자, 그래서 구조가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놓죠. 요거를 넘어서게 되면 말이죠. 순자산 net asset value가 하이 워터마크 전 고점을 넘어서서 신기록 갱신하게 되면 성과 수수료를요. 요렇게 20%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 피로. 또는 퍼포먼스 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운용자라고 하시게 되면, 포트폴리오 매니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연봉 받을 거야. 포트폴리오 매니저니까 연봉 많이 받겠지. 한 2억 준다라고 해. 그 남들이 보기에는 야, 연봉 2억이면 꽤 많이 받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연봉은 2억이고 성과수수료는 따로 있어. 성과수수료는 얼마인데? 보통 성과수수료는 받으면 한 800억 좀 받는데? 작년에 800억 받았어. 800억 받은 사람한테 2억은 그냥 끈값이겠지 뭐. 별로 공감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월급 통장은 그냥 집에 다 갖다 주고 내가 그냥 고스란히 집에 돈 한 푼도 안 빼돌리고 그냥 돈 다 가져왔다라고 월급 찍히는 거 봐. 그게 내가 받는 월급이라고 주고 인센티브 통장만 따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뭐. 그냥 800억짜리 통장 한 개. 자, 이거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현재 이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있잖아요. 그죠? 뭔가 앞뒤를 다 쥐어서 운용을 해보게 되면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대충 있잖아요. 그죠? 잘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지면은 이 정도 떨어질 것 같아. 범위가 이제 대충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투자를 하자. 연말까지 가는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스카이 콩콩을 타고 날라.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갈 수 있는 게 있다. 둘 중에 어느 가시겠어요? 빨간색 한다 아니면 파란색 한다.
빨간색 한다, 파란색 한다. 요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걸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빨간 요 레인지 내에서 움직이는 거 투자하시겠어요?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놀지, 지금. 대답은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빨간 거 하게 되면 말이죠. 잘 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더라도 떨어져 봤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 위험이 되게 작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난 무슨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올해 성과급 받기는 어렵겠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하이워터 마크를 넘어서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투자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성과급 받는 거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미안하지만 포트폴리오 말아먹고 뭐 성과급은 못 받고 운용수수료 2%만 주세요. 운용수수료는 무조건 받아. 연초 운용자산 대비 2% 무조건 받는다고. 어느 거 하시겠냐고. 빨간 거, 파란 거. 자, 우리는 빨간 걸 해야지. 빨간 걸 해야지. 파란 걸 하면 안 된다니까. 자, 파란 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게 불확실성이, 투자의 불확실성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고요. 자, 이게 이 왔다 갔다는 범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리스크라고 말을 하고 그 리스크가 되게 큰 투자를 했는데 리스크가 큰 투자에서 뭐가 따른다고요? 하이 리턴 따를 수 있잖아. 그래서 하이 리턴이 나왔다고. 하이 리턴이 나오는 순간 성과는 누가 나눠 가지죠, 이제. 펀드 매니저도 일부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투자자도 일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는 몫이고 빨간 선까지가 요 20%가 펀드 매니저의 몫이에요. 여기까지가 나머지는 투자자의 몫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반면에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펀드 매니저 책임집니까? 그 손실만큼에 대해서 저도 20% 부담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위험은 전부 다 누구의 몫이에요? 전부 다 투자자의 몫입니다. 비대칭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거를 compensation asymmetry, 보상의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ompensation asymmetry, 보상의 비대칭이 있게 되면 말이지 무슨 유혹에 하는 거냐면 이런 유혹에 빠진다니까요. 하이리스크의 투자자. 그게 principal agent problem입니다.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나는 대리인이고 운영해주는 수수료 고정급 받고 성과 좋으면 나도 동참할 수 있고 성과가 나쁘게 되면 미안하지만 주인 니만 손해봐. 요런 구조다 보니까 대단히 나쁜 구조죠. 이 말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 피가 대표적인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을 불러일으킵니다. 방지하는 방법 뭐 있어요? 막는 방법 몇 개 있습니다. 코인베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코인베스팅. 펀드 매니저 너도 같이 투자해. 너도 같이 코를 끼워야 돼. 이렇게 투자한 코인베스팅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공부하신 거예요. 자, 어떤 포지션을 잡을 때에 리스크를 미리 측정하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그게 뭐예요? 밸류 리스크라는 게 있죠. 밸류 리스크. 그래서 밸류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면 밸류 리스크가 되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 한도를 탁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 테이킹할 수 없다. 자, 프린시플 에이전트 이슈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특히나 기관 투자자한테 이 이슈가 되게 자주 등장하는 이슈니까 좀 기억을 해 놓으십니다. 특히 인센티브 피 나오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compensation asymmetry, 보상의 비대칭이 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보게 되면 which lead to principal agent problem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기억 좀 해 놓으시고요. 자, 넘기셔서 183페이지 오세요. 인베스트먼트 폴리시 IPS. 기관 투자자 IPS는 뭐가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개인 투자자는 요 포맷이 좀 외워야 돼요. 그 프레임을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맨 먼저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뭐 채워야 되는 거면 이렇게 했는데, 기관 투자자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 기본적으로 그 기관 투자자 IPS는 이런 것들 미션이라는 것도 있고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가 있는데 그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에 보니까 리턴 앤 리스크 톨러런스가 있다. 리턴 오브젝티브와 리스크 톨러런스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자산군을 편입해야 되고 지금 비중이 적절한가요? 이거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오브젝티브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그리고 이게 되게 전형적이라고 했어요. 기관 투자마다 다 독특한 자기 고유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점에 보시게 되면 discussion of investment horizon and the liabilities that need to be paid by the institute. liability에 동그라미 칠까요? 이게 있다. 부채가 있다. 부채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세 번째 점에서 external constraint, 외부 제약 조건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legal constraint 같은 거죠. 법적으로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어라든지, 뭐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뭐 asset allocation policy, 이거 웨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리밸런싱 policy라든지 또는 리페팅 리콰이먼트는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개인 투자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자, 그리고 거기 마지막 표를 그려볼게요. While each institution has unique features, four models have evolved as different general approaches to asset allocation. 자, general approach,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어프로치는요, 일반화시켜 보게 되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 거기 보니까 three of these models are named after approaches used by Norway Sovereign Wealth Fund, Yale University Endowment Fund, 그 다음에 캐나다 Pension Plan, while 그 다음에 fourth model is liability driven.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바로 맨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루어야 될 기관 투자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지. DC형, DB형 펜션 플랜에 관해 DC, DB 합쳐가지고 어쨌든 펜션 플랜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서브린 웰스 펀드라는 것도 있고, 국부 펀드, 오케이? 그 다음에 인다우먼트 이런 것도 있었고, 인다우먼트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은 되게 비슷합니다. 속성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뱅크나 인슈런스는 전부 다 라이abili티, 리걸 라이abili티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말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노르웨이 펀드, 국부 펀드는 노르웨이 모델을 주로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인다우먼트는 예일 유니버시티 모델을 주로 따르고, 그게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라고요. 그리고 뭐 펜션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디아 모델을 주로 따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꼽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 배분 방법입니다. 그리고 라이빌리티 드리븐 하는 거는 은행이나 보험사처럼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빌리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그냥 해가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피규어 22.1에 General Asset Allocation Approach가 있어요. 노르웨이 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펀드는 어떤 식으로 Asset Allocation을 했니? 보니까 Asset Allocation이 Passively Managed 되어 있고, 그리고 주식과 채권, 이게 전통 투자에 주로 투자하고 패시브하다. 그리고 Little or No Exposure to Alternative Assets, 대체 투자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통 자산만 투자하고 거의 보게 되면 대체 투자는 투자하지 않는다. 요런 게 노르웨이, 전형적인 노르웨이 모델이고, 뭐 장점, 단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일 유니버시티 인다우먼트는 High Allocation to Alternative, 그 다음에 Significant Active Management. 예일 유니버시티가 가지고 있는 그 기금 운용하는 거는 대체 투자에 되게 많이 이제 비중이 되게 높고, 액티브하게 운용을 또 합니다. 그리고 펜션 플랜도 보게 되면 캐나다 펜션 플랜, 이것도 High Allocation to Alternative, Significant Active Management. 이 예일 유니버시티 인다우먼트 펀드하고 캐나다 펜션 플랜하고 되게 성격이 비슷하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Liability Driven 돼 있는 거는, 요 Liability는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경우에요. 은행이나 보험사는 자, Liability가 우리가 밸런스를 보게 되면 왼쪽에 Asset이 있고 오른쪽에 Liability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Assets, Liability 뺀 거를 Surplus라고 합니다. Surplus. 자, 이때 이걸 왜 또 Surplus라고 말을 했냐면, Assets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밸런스 시트 Assets은 그 회계 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어카운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Liability Driven은 그냥 실제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갖다 비교해서 그 차이에 해당되는 게 Surplus의 개념인데, 가능하면 Surplus가 큰 거 좋겠어요? 작은 거 좋겠어요? 서플러스가 높이 성장하면서 볼러틸리티는 낮춰야죠. 서플러스가 볼러타일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게 라이빌리티 드리븐 어프로치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크게 라이빌리티 드리븐 어프로치는 나중에 뱅크하고 인슈런스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펜션 플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다우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소브린 펀드도, 국부 펀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전형적으로 이렇다는 것만 좀 봐놓으시고, 이게 뭐 정답은 아니라고요. 자,
자, 그 184페이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